서유럽 여행 격가지 이야기 이엔드. 이재영 7.8 9.10 11 12 서유럽 렌트카 여행 격가지 이야기 7 이탈리아 대중교통에 대한 소감. 이탈리아에서 길을 다니다 보면 뭔가 익숙한 느낌을 갖는다. 운전하면서 조금 느린 속도로 달리면 영락없이 차가 뒤에 바짝 붙어 위협운전을 하며 클락션을 빵빵거리거나 잠시 틈만 보이면 칼치기가 들어오는 것 등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늘상한다.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면 저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스피드를 더 높여 차선 변경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똑같다. 시내 곳곳에 차들을 대충 주차해둔 모습도 많이 보인다. 이태리에서는 불법 주차를 하고서도 단속이 되면 우기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독일에서는 행여 교통법규를 위반할까 해서 항상 조마조마하게 운전했는데 이태리에서는 적당히 법규를 어겨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푸근하다. 집사람은 보행 중 무단횡단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되어버렸다. 여기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티켓 발매기를 적동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또 한 번 성공했더라도 다음은 또 다른 종류의 기계이다. 게다가 버스 정류장엔 티켓 발매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와선 무임승차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적발되더라도 우기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버스를 타면 내리는 곳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른다. 버스 안에는 스크린이 있기는 하지만 정차할 정거장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음성 알림이 나오지만 시끄러워 들리지도 않는다.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버스 정거장 이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보이는 정거장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내려야 할 정거장 이름은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목적지 정거장에 도착했더라도 버스에서 내려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버스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했다. 무임승차를 많이 했으니 샘샘이라 해야 할까? 서유럽 렌트카 여행 격가지 이야기 8 도갈의 음식값과 문화재 관람료의 공통점. 얼마 전에 독일을 여행하면서 독일의 음식값과 문화재 관람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독일의 슈퍼마켓에 갔더니 식료품 값이 엄청 쌌다. 거의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우리의 절반 이하인 것처럼 느껴졌다.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과일은 한 보따리이고 우유나 과일 주스 같은 건 1리터짜리 병을 78병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치즈 같은 건 10,000원이면 두부 한 모보더 더 큰 걸 살 수 있을 것 같고 빵은 파리바게트 가격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았다. 쇠고기 1kg이라 해봤자 23만원이면 살 것 같았다. 그런데 식당에 가니 음식값은 엄청 비싸다. 우리의 입에는 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요리하는 수고를 않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사 먹을 수 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지는 않는다. 자신의 노력을 조금만 들이면 값싼 식자재로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술집에 가면 술값이 비싸지만 23,000원으로 집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실 수도 있다. 즉 독일은 누구에게도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진 않는다. 가난하다고 해서 음식에 접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 등의 관람료도 그렇다. 성이면 성, 역사유적이면 유적 대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누구나 무료로 성이나 궁전, 그 밖의 역사유적을 찾아와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문화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특별한 보물이나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개 15,000원 정도에서 많은 경우는 50,000원까지는 한다. 우리나라라면 예를 들면 돈입장료를 내면 불국사의 이곳저곳을 모두 돌아볼 수 있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아예 불국사를 볼 수조차 없다. 아마 독일이라면 입장은 무료로 하되 다보탑이나 석가탑 등 특별히 더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데에만 비싼 입장료를 매길 것 같다.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보편적 접근은 허용하되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독일의 이 시스템은 식품 가격 시스템과 흡사하다. 보편적 수요에는 엄청나게 싼 가격을, 특별한 고급 수요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독일의 일반적 시스템인 것 같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격가지 이야기고 프랑스 할머니와 가족에 관한 잠깐의 대화. 며칠 전에 묵은 프랑스 농가에는 80세에 가까워 보이는 할머니 혼자서 살고 있었다. 집안의 사진을 보니
할머니와 남편이 직접 이 집을 지은 것 같았다. 그들 부부 외에도 여러 젊은 사람들이 집 짓는 일을 거들어주는 사진을 보았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화제가 가족 이야기로 흘렀다. 할머니는 내게 자식이 몇이냐고 묻고 나는 일남일녀이고 위에 애가 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내의 자식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 나는 일순당황하여 내 자식이 아내의 자식이기도 하니까 마찬가지로 일남일녀라 대답했다. 할머니는 수긍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남편과는 아마 사별한 것 같다. 아들은 없고 딸이 7이라 한다. 조금 전에 집 짓는 사진에서 젊은이들이 도와주고 있는 사진을 봐서 나는 당연히 그들이 딸과 사위들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사위들과 함께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슨 말이라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대답한다. 나는 사위선 마이너스인 마이너스로란 말을 이해 못하나 생각해서 다시 당신 딸의 남편이라고 고쳐 물었다. 이번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 집 짓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 후 잠시 대화는 끊어지고 다른 화제로 옮겨갔다. 더 이상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자 좋을 것 없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가족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뭔가 큰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었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격가지 이야기식 횡단보도는 언제 건너나? 벌써 30년 전쯤 이야기인가 보다. 어느 일본인이 쓴 나라별로 보행자들이 언제 횡단보도를 건너는지에 대해 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독일인은 파란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넌다. 프랑스인은 자기가 건너고 싶을 때 횡단보도를 건넌다. 일본인은 옆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넌다. 이 이야기는 일본인들의 집단주의를 꼬집는 의도에서 쓴 글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빨간불도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아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번 여행에서 운전을 하며 그리고 도보로 시내 관광을 하며 각 나라의 보행자들의 습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과연 독일인들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빨간불일 때는 기다렸다 파란불이 켜져야 횡단보도를 건넜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에서도 빨간불이면 인내성 있게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프랑스인들은 여간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와도 길을 건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아예 차가 오는지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넌다. 빨간불이 켜져도 차가 없으면 길을 건너는 것은 물론 자동차가 오더라도 속도가 느리면 서슴없이 길을 건넌다. 도로폭이 넓은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사들도 습관이 된 듯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았다. 이탈리아인들은 위에 세 나라를 모두 합한 것 같았다. 신호를 지키는 듯 하다가 빨간불이라도 한 사람이 길을 건너면 모두 우르르 따라 건넌다. 폭이 좁은 길에서는 신호등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길을 건넌다. 재미있는 현상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습관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 같다. 집사람도 현지의 법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이런 교통습관에는 각 나라의 국민성의 원인이 크겠지만 교통사정이라는 인프라의 영향도 큰 것 같았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 도시가 반듯반듯하게 이루어져 도로도 단순하였다.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빨리 바뀌었다. 빨간불이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신호등이 바뀐다. 프랑스의 경우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꽤 길어 신호등을 지키다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곳은 5분이 지나도록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아주 좁은 도로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탈리아는 올드타운이 많아 도로폭이 좁은 길이 많았다. 신호를 다 지키다 가는 골목마다 발걸음이 막힌다. 각자들 나라 사정에 맞추어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적응해 생활하는 것 같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외국인인 나에게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격가지 이야기 11 유럽의 화장실 문화. 시장경제권 국가 가운데서도 영미형과 유럽형은 그 결이 조금 다르다. 경제의 목표를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구분한다면 영미형은 효율성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반면 유럽형은 형평에 무게를 둔다. 효율성은 성장, 형평은 복지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영미형의 국가로는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유럽형에는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다.
유럽은 정말 복지국가인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배설하는 행위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 먹는 데는 진짜 자유롭다. 식료품 가격이 파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서름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배설하는 행위에 이르면 문제는 달라진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일단 집 밖에 나오면 자유롭게 공짜로 배설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배설을 위해서는 돈을 자불해야 한다. 돈 없는 사람은 배설의 기회를 막힌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큰 고통은 화장실 문제였다. 이전에 유럽에 왔을 때는 대부분 출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보질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는 낮 시간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절실히 느꼈다.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인데 한 번 입장에 1유로일 500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0.5유로를 받는 곳도 있었으나 그 숫자는 매우 적었다. 두어 곳에서는 한 번 이용에 2유로를 내기도 하였다. 소변 한 번 보는데 3영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에 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화장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내나 관광지에서 화장실을 찾는다고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급할 때는 근처 레스토랑 등에 가서 화장실을 좀 사용하자고 하면 대개는 다 들어준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부탁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큰 어려움을 들라면 화장실 문제다. 관광을 하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인다. 어쩔 수 없이 사람 없는 곳에선 노상방뇨도 두어 번 했다. 아무리 그래도 바지에 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무슨 놈의 복지국가가 이렇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나. 반면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영미형 국가에서는 화장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다. 영국과 호주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밖의 나라들은 화장실 인심이 아주 좋았다. 최소한 화장실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복지국가 개념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격가지 이야기 12 유럽의 소형차. 유럽 사람들은 소형차를 많이 탄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행을 와서 보니 소형차들이 정말 많았다.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소형차란 우리나라의 경차 레벨의 초소형차를 말하는 것이다. 소형차의 비중은 나라마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를 비교해보자면 소형차의 비중이 내 느낌상으로는 이탈리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이 프랑스, 독일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소형차의 비중이 가장 낮은 독일조차도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소형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허세 부리기를 좋아해 큰 차를 선호하고 유럽 사람은 검소하여 소형차를 선호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유럽은 기름값이 비싸다. 요즘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리터당 7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2유로, 그러니까 3영원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된다. 이렇다 보니 큰 차를 탈 경우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된다. 집에 있는 내 차는 휘발유 1리터에 보통 10km 정도를 달리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렌트에서 타고 있는 FIAT 500은 20km 이상을 달리는 것 같다. 그러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세 나라는 기름값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소형차의 비중이 차이가 날까? 내 생각에는 도로 사정에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태리는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중세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도시 그 자체가 통틀어서 전부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마다 중심부는 수백 년 전의 세상인 것 같다. 이러다 보니 길은 좁은 골목 같은 데다 거의 미로 수준이다. 큰 차는 당장 통행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이태리는 정말 소형차의 천국이었다.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작은 2인승 승용차도 눈에 많이 띄었다. 프랑스도 이태리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옛 중세 도시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프랑스 역시 대부분의 도시의 중심부는 좁은 골목과 같은 길로 이루어져 있다. 역시 소형차가 편리하고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면 독일의 도시는 앞에 두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현대적이다. 넓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런 만큼 큰 차를 타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았다. 독일에서는 나 외에는 피아트 500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태리로 넘어오니
온천지가 동지들이었다. 정말 반가웠다.